아, 아,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온 김영욱이라고 하고요. 되게 이른 아침인데 좀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WS 기반에서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서비스하는 그 스마트띵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을 했고, 그 서비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를 신청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저는 빅스비 클라우드 데브옵스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지금도 테크옵스라는 팀이 또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엔지 클라우드의 테크옵스 팀에서 그 컨티뉴스 딜리버리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얘기겠지만 밀크 뮤직의 아키텍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이해하시면 밀크 뮤직 만든 사람이고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저희 동료들과 이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크 뮤직 때는 그 TA 테크니컬 아키텍트이면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였고, 어드민 포탈 개발도 했고 직접 운영도 했습니다. 네. 그때 밀크 뮤직을 만들 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했고 셰프를 사용했고 뭐 기타 등등등 기술을 사용했었는데, 그때 개념을 계속 이어서 지금은 이제 테라폼, 앤서블, 패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뮤터블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배포하고 관리하고 시각화하기 위해서 스피네이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한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쪽 임원이신 장수백 상무님이 작년도 AWS 서밋에서 발표를 하셨고요. 삼성전자와 AWS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마트띵스 클라우드 사례, 예전에 이름은 삼성 커넥트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띵스 클라우드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그때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정성권 님이 한번 이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2번이나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자료가 공유가 될 텐데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이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니고요. 데브옵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데브옵스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통 스타트업들이 혹은 이제 소규모 그 팀들이 잘 하신다고 알려져 있는 데브옵스를 어떻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데브옵스를 검색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개발자가 불을 질러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자는 불 끄기에 바쁩니다. 근데 사실 왜 불이 나는지 몰라요. 옵스팀은 불 끄기에 바쁩니다. 사용자가 지금 큰일 났기 때문에. 그러면 데브옵스는 무엇이냐? 개발자가 모른 척하지 말고 같이 들어와서 불을 끄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팀이 잘 모르니 개발팀도 들어와서 같이 문제를 분석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해한 이 그림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개발자와 운영팀이 미리 조심을 하는 겁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도 좀 달고 화재 경보기도 달고 센서도 달고 이런 식의 일들을 같이 해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데브옵스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이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자료 전달하면서 좀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잠깐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왜 현실에서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소스 코드를 내보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공부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안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요. 보면은 기획이 있고 검증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뭐 사용자도 있고 중간에 개발자가 없네요. 네, 개발자는 늘상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 여러 가지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획을 하면 기획도 검증하고 실현 가능성도 확인하고
뭐 사용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다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 번에 딱 서울부터 부산을 갈 때 한 방에 딱 만들어서 한 번에 쭉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서울부터 수원까지는 킥보드를 가고 수원에서 대전까지는 다른 자전거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다음 대전에서 뭐 구미까지는 좀 차를 또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가시라.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좀 애자일의 좀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됩니다. 그렇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이 좀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옵스팀이 항상 들어가서 불이 나지 않도록 다 일일이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의견이 좀 안 맞죠. 개발팀은 자꾸 뭔가를 밀어넣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고 뭔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 빨리 넣고 싶고 자기가 만든 거 사용자가 기쁘게 써주면 좋으니까요. 근데 옵스팀은 불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좀 천천히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많이 의견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고 의견 조율이 항상 필요하게 되겠죠. 이 그림은 이제 데브옵스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에서 따온 건데요. 제가 자료를 옮기다가 다른 데는 다 출처해놨는데 여기 출처를 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미 다 익히 아시다시피 애자일은 데브옵스 팀이 계속 기능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 안정성을 같이 검증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옵스팀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해서 뭔가 투명성도 높이고 코드 버전 관리하듯이 인프라도 관리하고 모두 어떤 사람이 담당자가 휴가를 가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코드를 보고 문제없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을 가지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는 자기 코드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방식을 계속 채택함으로써 서로 도와가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데브옵스는 이렇게 그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그리고 이뮤터블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협업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데브옵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데브옵스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데브옵스 정의를 데브옵스라는 말을 만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각자 환경이 다르고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정의가 조금씩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생각한 정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와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툴로 테라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툴로 스피네이커를 적용했습니다. AWS 서밋이니까 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쓰지 않았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밀크 때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썼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제 그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VPC 모듈, EC2 모듈, 그 다음에 어토스케일링 그룹 모듈, ELB 모듈, S3 모듈, 그 다음에 체인드 시큐리티 그룹 모듈 해서 그것들을 조립을 해서 하나의 샤드를 구성하도록 자동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크가 생각보다 좀 잘 됐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한류도 있고 해서 말레이시아, 뭐 유럽, 호주 여기저기서 밀크를 해달라고 법인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셰프를 이용해서 국가 확산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총 검증까지 다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오래 걸렸는데요. 똑같은 걸 찍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리전만 시드니 리전 찍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리전 찍고 미주 리전 찍으면 그냥 바로바로 생성이 됩니다. 뒷부분에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제가 밀크 때는 개발도 하고 설계도 하고 운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과제들 모든 과제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삼성은 정말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 개발팀도 따로 있고 임원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옵스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띵스 클라우드는 그런 과제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띵스라는 그 미국의 벤처 회사를 인수했고 회사도 다르고 조직도 여럿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데브옵스를 이해했으니까 그냥 인프라스트럭처 하자,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하자,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규칙을 좀 정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네요. 네네. 아니, 네. 40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앞부분도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서둘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요.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띵즈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런북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것은 운영을 할 때 이제 운영팀들이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작업 절차입니다. 그래서 인시던트, 뭔가 비상 상황이나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순서에 맞춰서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 겁니다. 이 런북은 개발자도 만들고 옵스팀도 운영팀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본적인 런북은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스템 매트릭을 다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트릭이 이제 그걸 확인을 합니다. 계속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를테면 EC2 CPU가 뭐 3분, 5분 동안 80% 이상 CPU가 계속 알람이 울린다. 그러면 자동 오토 스캐닝을 걸어놨지만 상황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고객이 많이 몰려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알람을 계속 걸어놓고 그걸 이제 알람을 받습니다. 근데 알람을 받을 때 저희가 여러 알람 받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솔루션이 빅터옵스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독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그 매트릭을 검사하고 AWS에서 뽑아낸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된 정보를 뽑아내고 거기에 트리거를 걸어서 특정 알람이 울리면 페이저 듀티나 빅터옵스 같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푸시 알람을 줍니다. 그런데 운영 담당자나 그 개발 담당자가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그 빅터옵스가 전화를 알아서 걸어줍니다. 몇 분 동안 응답이 없으면 전화로 바꿔서 깰 때까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냥 다 이미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꺼봅니다. 껐다 켰다. 우리 텔레비전 잘 안 나오면 이제 툭탁 두들기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한번 껐다 켜봅니다. 그랬을 때 뭔가 메모리 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일단 응급처치가 됩니다. 그러면 뭐 좀 한 며칠 동안 잘 돌 거고 그 사이에 개발자랑 운영팀은 그 이미지를 빼다가 다시 성능 검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고객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리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라 티켓을 만듭니다. 상황이 어땠고 언제 발생했고 누가 어떤 조치를 했고 라고 이제 티켓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조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버가 이상하다. 이를테면 아마존에서 메인터넌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리타이어드 이벤트가 오면 EC2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리붓을 해버리거나 혹은 터미네이션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로 알아서 자동으로 뜹니다. 고객은 전혀 못 느낍니다. 앞에서 다 ELB가 막아주고 있고 도메인으로 다 라우팅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은 잘 모릅니다. 그냥 빠진 이 하나를 딱 빼고 새로 채워넣으면 잘 굴러가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좀 이렇습니다. 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고 이 절차만 지키면 모든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화재 예방을 해야 되는데 불 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좀 복잡하고 좀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되고 일을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 데브옵스의 그 개념, 저희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뮤터블 서버가 필요했고요. 피닉스 서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틴 파울러라는 분이 이제 블로그에 쓴 글에 보면 피닉스 불사조가 계속 살아나듯이 서버가 언제든지 같은 설정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피닉스 서버 패턴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에도 같은 얘기로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또 선구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피네이커에 보시면 카오스 이네이블드라는 피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해야 돼서 제가 테라폼을 선택했습니다. 테라폼은 저희가 AWS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테라폼이
잘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어제 테라폼에 관련된 세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발표하신 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모듈을 갖고 있고 그 모듈로 스피네이커를 올리고 각각 서비스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피네이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들이 있는데요. 스피네이커는 일단 릴리즈 파이프라인 혹은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시각화해 줍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아주 똑똑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워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누르고 스테이지를 애드 스테이지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만들고 이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 작업이 일어나고 여기서 if else를 하셔서 이 작업이 실패하면 이걸 하고 성공하면 이걸 하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스피네이커는 배포 전략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드 블랙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지원합니다.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는 그 두 개의 동일한 셋이 있고 하나의 기능이 새로운 어떤 그룹의 그 기능이 배포가 되면 트래픽을 그쪽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블루 그린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게 끊어졌다, 새 버전 올라갔다 못 느낍니다. ELB에서 다 커넥션 드레이닝 해놓고 그 끊어지면 기다렸다 다시 재접속해서 새로운 인스턴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다운타임 없이 안전하게 이제 배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루그린은 두 개의 셋이 있고 두 개의 셋 중에 하나만 반드시 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카나리 릴리즈가 있는데요. 카나리 릴리즈는 새로운 기능이 좀 불안정해서 그거를 그 어떤 잘 모를 때 사용자한테 던졌을 때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것들을 좀 먼저 이렇게 가볍게 던져보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광산에서 이제 그 탄광에서 그 광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나리라는 새를 보내고 살아서 돌아오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래한 걸로 카나리 릴리즈는 특정 기능을 특정 사용자들한테 먼저 써보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베타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롤링 푸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롤링 푸시는 특히 저희가 인스턴스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스턴스를 한 방에 블루그린으로 팍 빼고 팍 집어넣으면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블루그린도 되게 좋지만 조금씩 일부의 사용자만 먼저 새 기능, 또 일부의 사용자 일정 비율로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좋은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죠. 그걸 직접 코딩을 하신다 그러면 매우 좀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스피네이커에서는 이 세 가지 전략을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는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되게 편하다고 들었던 건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가시면 EC2 인스턴스나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현재 상태를 보시는 게 다 목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다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원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컨티뉴스 딜리버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검증입니다. 계속 검사해도 항상 문제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검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코스트라는 그 대량으로 가상의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로코스트 같은 것도 그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틀링, 그 다음에 제이미터 여러 가지 많은 성능 검증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젠킨스를 이용해서 직접 하기도 하고, 뭐 소나큐브, 그 다음에 뭐 솜UI, 퍼스트맨,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그런 도구들을 좀 활용을 일부는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네이커의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젠킨스를 스피네이커에다가 연결해주고 젠킨스에서 서비스를 계속 확인해주는 그런 그 API 테스트 잡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모크 테스트 같은 건데요. 배포 전에 개발자가 유닛 테스트하고 거의 동일한 테스트를 한번 쭉 돌려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도 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면 최소한 배포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예전에는 메신저를 열고 누구누구님 확인해 주세요. 다 되었습니다. 받고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배포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독과 집킨, 그 다음에 핀포인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로그 스트림으로 현재는 스몰로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드라이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슬랙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피네이커가 슬랙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시작했다,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슬랙으로 알람이 갑니다. 그리고 결정해 주세요도 알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멈춰놓고, 그러니까 스피네이커가 모든 과정을 쭉 진행하다가 실제 배포를 하기 직전에 잠깐 멈춥니다. 갈까요? 라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갈까요? 라는 거를 사람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냥 이따가 누군가 그 코드를 커밋해서 쭉 테스트 끝나고 배포 준비가 되면 알람이 깜빡깜빡입니다. 그거를 슬랙으로 알람을 받으실 수 있고, URL 누르고 들어가셔서 바로 yes를 누르시면 배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 거짓말 못해서 퇴근길에 집에 가시면서 배포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 이뮤터블 뭐 서버, 뭐 아티팩트, 머신,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각각 보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이뮤터블이거든요. 이뮤터블이라는 건 불변이고 그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똑같은 그 대답을 준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7이네요. 네. 뭔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시니까 막 개선을 해보시고 막 두들겨보고 디버깅 하실 수도 있지만,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셔서 이거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뜯어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새거로 주시기도 합니다. 자, 새거로 준다는 얘기는 미리 준비가 돼 있고 다 유통 단계를 거치고 검수 단계를 거쳐서 다 미리 가져다 놨다는 겁니다. 서버 소프트웨어도 사실상, 서비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도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유통 제조랑 별다른 게 없다라는 게 컨티뉴스 딜리버리의 핵심이고요. 그 컨티뉴스 딜리버리의 개념들이 다 도요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똑같아요. 그래서 서버도 미리 다 검수하고 검증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배포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유통 단계에서 쉽게 빠르게 배포를 하겠다. 그리고 고객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교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S7을 만드는데 뭐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물론 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빠르게 만드는 거겠지만 대부분 주기가 1년 정도입니다. 서버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야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컨피그레이션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신이 서면 저희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교체하고 싶을 때 새 버전의 제품으로 드릴 수도 있고 혹은 기존 버전을 언제든지 바꿔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뮤터블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OS 시큐리티 패치도 다 이뮤터블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운영자는 이게 몇 버전이고 뭐 무슨 스프링에 어떤 시큐리티가 뭔가 보안이 구멍이 생겨서 이거를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느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빨리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OS 버전 업그레이드도 이미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뮤터블 아키텍처 인프라스트럭처에서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타협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돌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딱 요만큼만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에서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겐 유저 데이터라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예전에는 매니지먼트 콘솔을 열고 EC2를 띄운 다음에 들어가서 설치를 다 한 다음에 구웠습니다. 그러면 처음 띄우고 가서 손으로 누르면 잘 하겠지만 삶에 모두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도 좀 할 수 있고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항상 깨끗한 이미지로부터 쭉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패커예요. 그래서 패커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냥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그 서버 컨피그레이션 도구를 연동을 해서 엔서블, 뭐 퍼펫,
셰프 혹은 쉘 스크립트를 이용하셔서 자동으로 서버가 뜬 이후에 할 일들을 다 미리 명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AML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커가 좋은 거는 도커 이미지도 뽑아줘요. 같은 소스로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개발자 코드를 바꾸지 않더라도 도커로도 배포하실 수도 있고 AMI EC2로 배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미지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네이커 내부에서는 그 이미지를 구울 때 이 패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베이스 AMI를 만드는 단계와 어플리케이션 AMI를 만드는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리눅스와 JRE, 자바 런타임과 기타 어플리케이션과 기타 등등을 다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이 서비스가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매번 다 자바를 설치하고 그 리눅스를 패치하는 거는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6개월에 한 번 아마존 리눅스가 이제 정식 배포하는 것처럼 베이스 AMI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AMI를 가져다가 원하시는 솔루션들을 다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증을 받고 검증을 통과한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는 언제든지 배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배포를 진행하기 위한 밑에 판을 깔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하는데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사내에서 발표를 한 장표인데요. 에즈를 약간 이제 그 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는 거의 대세다. 이미 이걸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는 이제 뉴 노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한 경험이 있지만 테라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버전 컨트롤, 코드 리뷰,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드라이런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에 시큐리티 보안 팀이 있는데요.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잘 잡아내십니다. 그거를 한번 딱 겪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그걸 다 코드로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 때 ELB와 EC2가 특정 포트만 연결되도록 다 코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런 포트들이 다 명세가 돼 있고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되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좀 도전적이지만 원클릭 DR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리전이 망가졌을 때 서비스를 뭐 한 1시간 반 내에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만 잘 복사가 돼 있으면 테라폼을 언제든지 쭉 올리고 복사된 이미지를 쫙 올리면 그리고 라우터 53에서 트래픽만 바꿔주시면 서비스는 계속 굴러갑니다. 그럼 인프라스트럭처 코드의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고 항상 잘못 오타를 내고 하다 보면 뭔가 빠뜨립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배시랑 뭐가 다르냐 하면 배시 좀 어려워요. 배시 그 구글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긴 한데 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테라폼이나 혹은 이제 앤서블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쉽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이나 이제 캐나다 친구들한테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은 그냥 읽어요. 쭉쭉쭉 그냥 자기네 영어니까 읽으면 서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냥 알아요. 그냥 누구나 데려다 놔도 서버가. 저희는 물론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되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저희는 빌딩 블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션에 이미 테라폼 모듈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웹사이트는 테라폼 모듈 레지스트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LB, HTTP LB를 만드는 거, 컨설을 만드는 거 등등등이 다 이렇게 모듈로 있습니다. 저거를 버전을 찍어서 당겨서 쓰시면 그냥 쭉 올라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게 실제 컨솔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어떻게 쓰는지 파라미터가 뭔지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잘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컨솔 하나 컨솔 클러스터 올리실 수 있고 거기에 알맞는 AMR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앱스토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듯이 테라폼 모듈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외부에다가 소스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테라폼 모듈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컨솔, VPC, 로드 밸런서 같은 모듈들을 따로 만들고 있고요. 그걸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 스피네이커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듈을 이용해서 여러 리전을 언제나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뮤터블 서버와 그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매우 중요한 컨티뉴스 딜리버리인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계속 검수를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갤럭시 S7을 나가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 그럼 절대 공장에서 출하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서비스도 똑같습니다. 그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용자한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계속 누적돼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났다 하더라도 소비자한테 안전하게 갖다 줘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그냥 툭 던질 수는 없죠. 그냥 받아라 하고 이렇게 확 던질 수는 없죠. 안전하게 잘 집까지 배송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냥 운영자들도 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딜리버리라는 책이 있고요. 이 제저 험블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한 2012년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매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번역서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앞서 말씀드렸던 건 똑같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하고 테스트를 계속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바꾸면 그 실패도 조금 하고 그래서 계속 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애자일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이고 이 파이프라인 시각화에서 스피네이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막 바꾸실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그 이론은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가 커밋되고 태그가 따지면 그로부터 이제 액셉턴스 테스트, 유닛 테스트, 그다음에 로드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다 거치고 그다음에 배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디플로이먼트와 릴리즈가 좀 다르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동일한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쭉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커밋, 태그, 빌드, 패키지, 베이킹 쭉쭉쭉쭉 일어나는데 중간에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개발자한테 돌려주고 다시 합니다. 이거는 여기도 출처가 없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N이잖아요. 엔진X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제 좀 지났는데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워낙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옛적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벤져스가 이제 다시 개봉을 하고, 어벤져스가 개봉 좀 할 건데 거기에 나오는 토르 이야기입니다. 아스가르드라는 얘기고요. 이 아스가르드 솔루션은 보시는 것 같이 매니지먼트 콘솔과 동일한 기능에다가 추가적으로 자기들 원하는 기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잘 볼 수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보시면은 트래픽을 특정 서버 그룹으로 보낼 수도 있고 특정 ELB로 보낼 수 있고 그걸 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SG를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새로 만들고 그쪽 트래픽 보내고 옛날 거 지우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 화면에서 그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서버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LB가 있고 시큐리티 그룹이 있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있고 이게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작게 여러 개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은 조금 더 다르긴 한데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소개할 자료에는 조금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서버 그룹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 서버 그룹들 단위가 스피네이커에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클러스터입니다. 요게 클러스터고 하나 서버 그룹이에요. 그럼 좀 전에 보셨듯이 UI가 되게 촌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AWS 매니지먼트는 이랬습니다. 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스피네이커,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스피네이커는 멀티 클라우드, 여러 AWS뿐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지원해주는 매우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스피네이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한 1년 이상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인 클라우드와 빅스비 클라우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이 계속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이렇게 쭉 아까 보셨던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분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spinnaker.io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스트래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서버 그룹만 살리는 블루그린 디플로이를 하실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디플로이를 하실 수도 있고, 한두 개만 먼저 배포해보고 통과되면 넘겨주는 그런 배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에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서비스 이름들은 좀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저희 그 고객님, 파워 유저분들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간단한 예시만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이미지 찾고 배포하고 카나리 배포하고 스모켓 테스트하고 다 점검이 끝나면 전 세계 확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확산이 되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EC2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CPU가 어떻게 평균적치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 그룹 폴리시도 여기서 다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 이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한 EC2는 한 1200개, 어플리케이션 22개 뭐 정도 파이프라인 막 쭉 일어나고 있고요. 이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를 보시면 그냥 한 방에 서비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 있어요. 운영팀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이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커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아티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 그 솔루션들이 다 뭐 메소스피어, 쿠버네티스, 도커 스웜 뭐 등등등의 솔루션들, 심지어 AWS의 EC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솔루션을 다 끌어안아서 저희가 하나의 화면으로 다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DCOS 쓰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 마이그레이션하고 뭐 운영 이관하고 그럴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피네이커에다가 등록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철학과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개발과 운영팀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질문.